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유럽의 대국은 아니지만 무려 3개 국가에서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대선 결선 투표가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대선 1차 투표가 진행됐고요. 포르투갈에서는 조기 총선이 시행됐는데요. 외신은 이번 선거를 두고 정치, 경제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할 슈퍼 선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우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비교적 단일한 목소리를 내왔던 나토와 유럽연합 내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슈퍼 선데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태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는 31년 만에 탄저병 사망자가 발생했죠. 여기에 우기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돼서 태국 여행 계획하신 분들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5월 1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서 광범위한 지상작전을 펼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이번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400여 명이 숨졌는데요. 하마스가 다시 협상에 응하면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 관세율을 다시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앞으로 2-3주 내에 그들이 내야 하는 걸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18일 치러진 포르투갈 조기 총선에서 중도 우파 민주동맹이 승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개표가 99% 완료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총리의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중도 우파 민주동맹 그룹이 의회 230석 중에 최소 81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과반 최소 의석인 116석에는 미치지 못해서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18일 주기미사를 열고 교황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평화와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주기미사엔 전 세계 150여 개국 대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벤스 미국 부통령도 만나 휴전이 안 될 경우 러시아에 가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18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테러는 군 신병 모집소에서 등록을 기다리던 젊은 신병들을 겨냥해 일어났는데요.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바꾼다는 목표로 주로 남부와 중부에서 10여 년 동안 무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디스 너마저. 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최고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던 무디스가 16일자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떨어졌는데요. 네. 다만 등급 전망의 경우는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꾸면서 당분간은 추가로 등급을 또 조정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디스가 앞서 2023년 11월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16일자로 실제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 이후로 심각한 미국의 부채 문제를 꼽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건가요? 네, 이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제 부채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15일 기준으로 약 36조 2,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5경 744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 연방 정부에 누적된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2016년부터는 특히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수입보다 좀 빠르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지출을 50%나 늘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결국 2024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이 정부의 주된 수입이 개인과 기업에서 거두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공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세로 줄어드는 수입을 관세로 충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상호 관세율 발표로 인한 셀 아메리카, 즉 미국의 주식과 국채, 달러 매도 현상을 다시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감세안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감세안의 첫 번째 표결도 공화당 강경파들의 이탈로 불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등급이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민주당도 다 나서서 감세폭을 줄여라 아니면 수정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무엇이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내 손 안에 내 트럼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네.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전협상의 돌파구가 이 통화로 마련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 쪽보다는 푸틴 대통령과 전화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게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잇따라 이 두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중재 외교를 공식화했고 3월 18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서 30일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의 뜻을 모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별로 이렇게 러시아가 동의를 해주질 않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러시아에 많이 실망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나타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기가 지금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건데 네. 일단 16일에 열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휴전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전세를 봤을 때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양보를 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긴 한데 네. 푸틴 대통령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바이든 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테러 정책이 많이 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러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중재를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지금 예상이 예. 나오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에 첫 번째로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계속 논의 중인데 네. 과연 진전된 논의가 이번 통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점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바라는 그런 네. 소식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병 주고 약 주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조치가 지금 이런 셈인데요. 예. 18일자로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 조치를 10주 정도 만에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양의 식량이 유입되는 건 허용하겠다. 이렇게 조금 약간 물러선 건데요. 그러니까 기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건 제공을 해주겠다라면서 조금 물러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치가 나온 시점인데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상작전을 시작했다라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봉쇄를 해제해주긴 했는데 몇몇 지역에는 대대적인 대피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은 대대적 공습을 하면서 봉쇄는 조금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일단 가자지구를 재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이번 작전이 기드온의 전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드온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파괴자 또는 위대한 전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흘 동안 맹폭격을 벌였습니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400여 명이 숨졌고요. 여러 병원의 운영이 또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무찌르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민 캠프가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도 대대적으로 공습을 가했는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카타르에서 휴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맹공격을 펼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마스의 모든 압력을 정부가 가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쪽이 원하는 협상 방안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고 하마스에 있는 테러리스트 추방, 가자지구의 무장 해제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협정을 하자 이런 조건으로 인질을 모두 석방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네. 이스라엘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지가 가자지구 하마스의 군사조직 사령관이었던 무함마드 시나르의 시신이 칸 유니스의 터널에서 발견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무함마드 시나르는 작년에 야히야 시나르가 가자지구 남부에서 피살된 이후에 사실상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이끌어왔던 인물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네, 1월에 퇴임한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해 82살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배뇨 증상이 악화해서 그 진료를 받았는데 공격적인 형태의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바이든 측 성명에 따르면 16일자로 글리슨 점수 9점으로 특정되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지금 뼈로 전이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호르몬에 민감해서 효과적인 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재임 당시인 작년 2월에 국립군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주치의가 새로운 우려는 없다라면서 대통령 직무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놨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그럼 이제 가족들의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네. 이 암 진단 소식이 보도된 직후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멜라니아와 나는 바이든의 최근 의학적 진단에 대해서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대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조롱해 왔었죠. 그렇죠. 건강 문제도 겨냥을 했었고 네. 네. 그렇지만 이날만큼은 곧바로 위로하는 메시지를 건네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바이든 전 대통령 작년 6월에 트럼프 후보랑 TV 토론을 했을 때 좀 멍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을 겪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해리스 전 부통령도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위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CNN 앵커인 제이크 테퍼가 20일에 책을 하나 출간할 예정인데요. 네.
제목이 오리지널 씬 원죄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후원 행사를 했는데 15년 동안 알고 지내왔던 배우 조지 클루니를 못 알아봤다라는 그래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게 나타났는데도 측근들이 덮어왔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맞을 경우에 휠체어를 타야 될지 말지를 측근들이 고민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겼었는데 이 내용이 화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암 진단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죠. 길어도 너무 긴 꼬리. 네. 네. 이게 왜 지금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중화권에서 네.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주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이 30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중증 환자 81명 중에 40%가 숨진 셈인데요. 네. 코로나 확진 비율도 지난달 6일에서 12일 6.21%였는데 이달 4일에서 10일에는 13.66%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홍콩에서 최근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환자가 어린이 병동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코로나19 환자로 가득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인기 가수 천이신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그 대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를 또 최근에 취소한 일이 있는데요. 네. 지금 홍콩만 이런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률이 지난 3월 30일에서 4월 6일에는 7.5%였는데 이달 중순이 되니까 16.2%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1년 만에 감염자 통계 업데이트를 다시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한 주 동안 추산 확진자 수가 14,200명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전주보다 28%가 늘었고 입원자 수도 같은 기간에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코로나19 꼬리가 정말 너무 그러니까요. 기네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다가 없어지나 했는데 그러게요.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10년 만에 변한 민심. 네, 아르헨티나의 일부 식당이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남은 걸 포장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더니 추가 요금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먹던 건데. 네. 사실 아르헨티나가 국토 면적이 세계 8위인데 굉장히 그 식량들이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는 문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가면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싸가면 창피하다, 구두쇠로 보이기 싫다 이래서 싸가는 걸 꺼렸는데 지금 고물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싸가기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2017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면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종이 상자에 포장해주는 시범 사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전체적인 문화가 네. 뭐 이게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게 뭘 별로 그런 그렇게 것까지. 좋지 않은 네. 근데 인식이 지금 있군요.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싸가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건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식당들이 남은 음식 싸주세요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도 대부분의 식당은 그냥 싸준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식당이 이런다는 건데 근데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또 이렇답니다. 경제 침체로 그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대요. 네.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떨어져서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됐는데 이제는 음식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식당이 무시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게 이들의 반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이 포장 비용이 음식 가격에 심하면 5 내지 10%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불경기라고 음식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또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돈은 늘게 되니까 우리도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장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당연히 남는 걸 싸줘야죠라는 입장과 함께 포장비가 비싸지 않다면 손님이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론도 있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용기를 미리 가는 게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또 예측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다음 키워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범핑갱. 범핑갱이 지금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어깨를 그냥 확 부딪히고 지나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영국 런던에서 좀 걷고 있었는데 네. 거구의 남성이 다가오더니 어깨를 세게 확 부딪히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좁아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일부러 와서 어깨를 들이받고 갔다는 겁니다. 네.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서 이런 일에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결국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거구의 남성분이 좀 체구가 작은 여성분을 그렇죠. 어깨로 순간적으로 확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네. 다행히 풀밭 쪽으로 쓰러져서 이분은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SNS에 올리니까 이분이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니까 많은 분들이 다 경험담을 이어준 거예요. 저도 대낮에 거리를 걷다가 뭐 기차나 버스, 대중교통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이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38세였는데요. 네. 193cm의 키의 근육질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성만 그런 건 아니고 네. 60세 남성도 이렇게 들이받은 걸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3월에도 다른 분은 또 열차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객차 유리창에 부딪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네. 이게 처음 시작된 건 일본이라고 합니다. 주로 관계 맺기에 실패해서 좌절한 남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붐비는 곳을 찾아가서 네. 일부러 낯선 사람, 그 중에서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만 골라서 그래서 일본어로는 부딪히는 남성이라는 뜻의 부츠카리남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 재빨리 인파 속으로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당해도 이렇게 어떻게 좀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SNS에서 많은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건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잘 지나가도록 서로 그러니까요. 배려하면서 네. 아 그런 일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 강자는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약자만 골라서 이런다는 것도 네, 정말 비겁해요. 네, 그렇습니다. 트레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노래 One Call Away 듣겠습니다.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no,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ome along with me and don't be scared. I just wanna set you free. Come on, come on, come on. You and me can make it anywhere. And for now, we can stay here for a while. 'Cause you know, I just wanna see your smil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And when you're weak,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개 출석에서도 포토라인을 아무런 말 없이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주기현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열린 첫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 4명은 민생 경제와 통상 문제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8일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남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SKT 해킹 사태로 유출된 이용자의 유심 정보가 SKT 전체 이용자 규모를 뛰어넘는 2,600여만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20석 대의 서버에서 악성 코드 25종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시흥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최근 태국 묵다한주에서 탄저병이 발생해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묵다한주 어디인지 지금 탄저병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묵다한주는 태국 북동부 제일 끝부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네.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며 라오스와 태국 우정의 다리가 있는 곳으로 양국 교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묵다한주에서 소수의 탄저병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그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감염 원인은 병든 동물의 생고기를 다뤘거나 섭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보건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탄저병이 어떤 질병인지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탄저병은 토양이나 소, 물소 같은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탄저균이라는 세균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네. 사람이 감염되는 주된 경로는 감염된 동물을 만지거나 그 생산품을 접촉했을 때, 오염된 생고기를 먹었을 때, 그리고 드물게는 포자를 들이마셨을 때입니다. 중요한 점은 탄저병은 보통 감기나 독감처럼 사람 사이에 쉽게 전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증상은 주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벌레 물린 것처럼 가렵다가 물집이 생기고 나중에는 중심부가 검게 변하며 특징적인 피부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염된 고기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심한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폐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초기에는 감기 몸살처럼 시작했다가
심각한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최근 병든 동물을 다루었거나 생고기를 드신 경험이 있다면 즉시 의사의 기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태국이 1년 내내 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생고기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먹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음식을 익혀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음식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냉면을 대접하면 매우 놀라거나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맛있게 먹지만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묵다은과 같은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에서 많이 먹는 쏙렉이라고 하는 음식은 네. 날 소고기와 내장 그리고 소피를 매운 소스에 곁들여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사시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네. 이들은 소 내장과 생피까지 같이 먹는 것이 약간 다른 점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일반적인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 사람들만 주로 먹는 음식이기에 다른 지역 태국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아주 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 탄저병 환자 발생 지역 역시 거의 대부분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이 태국 관광 오셨을 때 꼭 익힌 고기로만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 찍는 젊은 친구들이 태국에서 해당 음식을 먹으며 조회수 사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소식인데 태국에 예년보다 일찍 우기가 찾아와서 지금 관광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 이른 새벽이나 아침 또는 늦은 오후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의 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통상 6월 초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던 태국의 우기가 올해는 5월 중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우기 초반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집중호우와 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네. 예년과는 다른 패턴임은 분명하며 관광객들의 여행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지금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네. 한때 1일 2만 명에 육박했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최근에는 5천 명대로 급감하는 등 비자 면제 정책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베트남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태국을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산업,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예,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태국 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국 자체의 경기 둔화, 자국 내 여행 장려 정책, 그리고 일본이나 베트남 등 주변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여론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어제 유럽의 3개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폴란드의 대통령 선거, 포르투갈의 조기 총선, 또 루마니아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유럽에서 극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치러진 3개 나라의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이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제가 슈퍼 네. 선데이였다고요. 사실 뭐 큰 나라들은 아닌데 그래도 세 나라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세 개 나라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럽 안보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유럽 전역에서 뭐 유럽뿐만 아닌데 이제 극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도 역시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방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 세 나라의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폴란드하고 많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폴란드를 통해서 나토 회원국 지역으로 많이 이 방산 산업이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폴란드의 이번 선거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요. 그런 경향은 뭐 루마니아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하고도 지금 최근에 경제 협력이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세 나라 선거 결과도 궁금하고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폴란드부터. 예, 이 폴란드는 이번에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속한 강경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이 있습니다. 이 법과정의당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의 카롤 나브로스키 후보 그리고 도날드 투스크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진보 성향 시민연합의 라파 투샤코프스키 후보 등 13명의 정당 후보들이 경쟁하는 대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거의 개표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은 중도 진보 성향의 투샤스 코프스키 후보가 31.2%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2위에 머물렀는데 네. 이걸 대역전하는 데 성공해서 어쨌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의 그 나브로스키 후보는 29.7%, 그리고 3위는 극우 성향의 정당의 후보가 14.5%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모든 후보가 다 과반 득표를 얻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 두 후보 상위 1위와 2위 후보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2차 결선 투표에서 재대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트샤스코프스키 후보 네. 어떤 인물인지 이름이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번 폴란드 대통령 선거는 이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투샤코프스키 후보가 또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1972년 바르샤바 태생이고요. 아버지가 유명한 재즈 연주자이자 작곡자라고 해요. 본인도 어렸을 때는 아역 배우를 했다고 하는데 집안에 예술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2009년에 유럽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 중도 진보 성향 정부에서 뭐 행정 디지털부 장관 이런 것들을 요직을 역임을 했고 2015년에 총선에 당선돼서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유의되는 경력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 바르샤바 시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2020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실패를 해서 네. 2024년 작년에 다시 바르샤바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물러난 상태죠. 네. 성향은 중도 진보 성향이고요. 자유,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평등, 법치 또 사회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우호적인데 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또는 이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복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공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에서 폴란드의 역할을 좀 확대하는 쪽을 지지하고 있고 또 나토에 대해서도 매우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네. 지금 현재 총리인 도널드 투스크 총리의 정책과 거의 일치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손발을 잘 맞춰서 앞으로 이제 정부를 주도하지 않을까 큰 그렇게 변화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에서 투자스코프스키와 이제 재대결을
하게 되는 카롤 나브로스키. 네. 이 사람은 1983년생이고 네. 자유노조 운동의 발상지죠. 그단스크 출신입니다. 근데 역사학자 출신이고 뭐 국립추모연구소 또 2차 세계대전 박물관 이런 거 관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매우 폴란드 민족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좀 과다할 정도로 자국 중심주의적이고 또 보수적인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신봉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뭐 결혼관이라든지 성소수자 관계 이런 데에서는 좀 상당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입니다. 네. 군비 확대 나토 역할에 대해서는 뭐 역시 강하게 지지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1차 투표에서 역전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네. 워낙은 이 나브롭스키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금 뭐 앞서 나가는 우세했어요. 우세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1차 투표 결과가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하고 많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지난 5월 1일에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네. 후보 뭐 어떤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뭐 어떤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가 나를 지지했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투표가 6월 1일에 치러진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사실 좀 근소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결과를 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3개 정당의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대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다른 군소정당들의 지지표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던 이 네. 극우 포퓰리즘 성향 자유독립연맹의 멘트젠 후보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멘트젠은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소셜미디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꽤 높습니다. 뭐 틱톡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폴란드 정치인이다. 이렇게도 꼽혀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전체주의적 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뭐 대통령이 된다면은 탈퇴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이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가 지금 매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6월 1일에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1차 대선 결과가 무효화되면서 네. 다시 치러진 거죠. 예, 루마니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유럽의 최빈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데 네. 정치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불안정해요. 지난해 11월에 워낙 대선이 이때 치러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1차 투표 과정에서 러시아가 대선 1차 투표 결과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이게 이제 법원에서까지 이제 뭐 판결을 해서 결국에는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이번에 치러지게 된 겁니다. 네. 당시에 1차 투표에서는 극우 후보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4일에 1차 투표가 있었고 1차 투표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 이제 결속 동맹의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중도 성향의 무소속 후보 니쿠쇼르 단 후보가 2위였는데 네. 여기서도 역시 요번에 이제 최종 결선 개표 결과 뒤집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 단 후보가 예상과 달리 이제 극우 이 심의원 후보를 큰 표차로 제치고 승리하는 대이변이었습니다. 네. 54%를 득표했고 심의원 후보가 46%를 득표했는데 거의 8%포인트 격차잖아요. 네. 워낙은 아주 막상막하일 것이다.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큰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뭐 즉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니쿠쇼르단 차기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된 건데 네. 어떤 인물인가요? 단 당선자는 1969년생입니다. 그리고 저명한 수학자 출신이에요. 네. 뭐 예전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여러 번 금메달을 받은 적이 있고 오. 프랑스 대학에서 수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는 부동산 불법 개발에 저항하는 이 시민운동을 주도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2020년에 수도 부쿠레슈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 전까지 이제 시장으로 재임을 했죠. 네. 성향은 중도 성향이고 아주 확실한 친사방 노선입니다. 특히 반부패 또 뭐 투명성 강화, 디지털 행정 개혁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이번에 내걸었습니다. 네, 그간의 예상을 뒤엎고 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네. 건 어떤 걸까요? 이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이번에 이제 다시 치러지게 된 이제 뭐 그 대선에서 결국에는 좀 친유럽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좀 청렴한 이미지가 있고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왔던 일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행정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외세 개입 논란이 이번에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앞서서 작년에 12월에 치러졌던 대선 1차 투표가 러시아 개입으로 이제 네.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 텔레그램의 대표인 그 파벨 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출신이죠. 네. 근데 이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18일 낮에 갑자기 한 서유럽 국가가 자기에게 이번 투표에 좀 대입을 해달라라고 오. 이렇게 자기한테 요청을 했는데 네. 내가 이거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네. 이건 뭐냐, 어떤 나라냐라고 갑자기 이제 이게 화제가 됐는데 메시지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고 바게트 아이콘을 그 메시지에 딱 붙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알겠잖아요. 너무 알겠잖아요. 프랑스잖아요. 그런데 바게트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선관위라든지 네. 정부에서는 이것 자체가 선거 러시아의 또 다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제 이거 부인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이처럼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뭐 어떤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극우파가 좀 많은 네.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건데 극우가 강세인 이유. 뭐 어떤 가장 건가요?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루마니아가 뭐 이제는 유럽의 채빈국 국가도 아니고 네.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3%대거든요.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다 좀 악화되면서 역시 루마니아 내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면이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좀 극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제로 많은 인구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면이 있다고 해요. 네. 또 우크라이나전도 역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루마니아가 러시아와 가까이 있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 들어서는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전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우파 극우파 정치인들이 또 어떤 극우 세력의 결집을 또 많이 부추기는 역할도 했는데 그런 성향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의 조기 총선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포르투갈 중도 우파 정부 출범 지금 한 1년 정도 네. 지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총선을 이 나라도 됐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불안하죠. 네. 지난 3년 동안에 총선만 이번이 3번째예요. 매년 거의 매년 총선을 그러네요. 했다고 하니까 아,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네.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시 총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는 지난 3월에 현재 중도 우파 정부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가 네. 불신임을 당해서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해서 이제 의회가 해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몬테네그로 총리가 설립한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정부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 고객으로부터 그래서 좀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다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좀 등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이 총리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이 몬테네그로 총리는 아예 그냥 나는 불신임 투표를 아마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신임이 결국엔 되면서 네. 이번 이제 조기 총선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소유주가 총리는 아닌데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조금 이런 고질적인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됐죠.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지금 몬테네그로 총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중도 네. 우파 민주동맹 그룹이 1위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이 3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반 득표를 과반은 안 못했어요. 됐고. 그런데 네. 해산되기 전에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끌었던 그 기존 이 정부도 소수 정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소수 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2위는 23.4%를 득표한 중도 좌파 사회당이고요. 또 3위는 22.6%를 득표한 극우 정당 시에가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개국의 선거 결과를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네. 이 두 개 나라에서는 친유럽 중도파가 이제 승리를 했고 네. 한 셈이 됐는데 다만 이제 극우세가 세 나라 모두에게 만만치가 않고 요 선거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이제 어떤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까지도 보여줬다라는 면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의 극우 세력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예, 이렇게 원래 포르투갈에서는 그렇게 극우적인 움직임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최근에 이 세가 정당이 아주 극우세가 약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 정부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런 불안정을 안정시키는 데에 따라서 네. 향후에 좀 이런 알겠습니다. 변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슈퍼선데이 선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